목사님이 되게 이제 폭이 넓으신 분이고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또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냐를 아주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고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논문 심사할 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결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중년의 신앙인데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넘어가나요? 어떻게 한번 화면을 좀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목사님이 9시 반 9시까지요. 9시까지. 이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은 제가 한 1시간 내에 끝나도록 하는데요. 이 중년기에 대한 강의가 실은 제 과목의 과목 명칭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 엑기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범위를 좀 못 다루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파트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 20-30년 있다가 설교하거나 어디 초대받아서 이야기하면 꼭 미국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워가지고 사람들이 설교를 안 시키고 저분 입에서 미국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시키자 그랬어요. 기도하면 이제 미국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기도를 처음으로 딱 시켰더니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어디 가거나 뭐 제가 30대를 미국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시고 강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죠. 제가 오늘 타이틀이 중년의 위기와 신앙이라 그러는데 위기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실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유아서부터 노년까지 가는데 그 단계마다 다 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잘못하면 위기가 없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기가 굉장히 깊으면 그게 어떤 단계든지 좀 아프겠죠. 상처가 되고 가정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느 단계나 위기는 사람의 각 자라난 배경과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유아에서 노년까지 하는데 그 단계마다 각각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뵈니까 중고등학교 이제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있으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년기 문제가 있죠. 사춘기 문제. 저기 청소년기가 한 명이 있는 것. 아니 뭐 요새 뭐 초등학교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지금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자기 딸이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안 겪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까?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학생이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내가 요새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있는 게. 왜냐면 이 딸이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내내 미팅을 했대요. 내내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를 제가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도 되죠? 근데 이 카메라 때문에 안 되구나.
움직이나요? 예. 위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위기가 없고 위험이 없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까 청소년 때나 또는 뭐 중년 때나 때는 노년 때 해야 될 것들은 우리에게 각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서 각 단계에서 오는 위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올 때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가 슬기롭게 이것을 잘 담당하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게 저는 맞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청소년기를 모르고 확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학교 가서 문제가 나거나, 실은 심리학에 의하면 중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연애는 해볼 때 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하면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하는 게 되게 좋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 각 위기들을 갖다가 나가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타이틀이 중년의 위기라고 그렇게 했고요. 중년의 위기란 말이 실은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제일 여러분 쪽으로 보면 제일 좌편에 있는 이거는 예일 대학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1970년대 중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예일, 시카고, UCLA 이런 미국의 굵직한 대학에서 중년기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써냈습니다.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두 권이 있는데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미국 사람들을 40명, 50명, 직업군 4군데, 5군데 이렇게 나눠서 아주 오랫동안 추적을 한 그런 겁니다. 예일 대학의 데니엘 레빈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75%, 80%가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이런 책을 몇 군데 좀 썼습니다. 이쪽에 있는 책인데 이건 지금 절판됐습니다. 오수업이라는 책도 있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사람 중에서 이 신문에 만화, 우리 옛날에 고바우 영감처럼 이렇게 컷을 4컷 이렇게 그려서 하는 사람, 찰스 슐츠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피너츠라는 그림을 썼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실은 시간의 개념들은 중년 때부터 굉장히 빨리 날아가고, 우리 시편에 봐도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저도 실은 이제 은퇴가 저희가 65세 은퇴니까 은퇴가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벌써 2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년에 6분의 1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시간의 속도가 뭐 40대는 40km로 달리고 있고,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제가 40대, 50대 때 70대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자고 일어나면 계절이 바뀌어 있대요. 근데 약간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느새 눈을 떠보니까 벌써 2개월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은퇴도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면 허무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국에 아까 여기 하는 이 찰스 슐츠의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그림을, 거기에 대한 그림을 못 구해서 이제 다른 그림을 구했는데,
미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중년기 위가 아주 공식적인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이 그림에 어떤 게 있냐면 이 그림에 이제 남자 이름이 찰스고 여자 이름이 낸시인가? 하여튼 여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 이 찰스라는 애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빠 요새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아이가 왜 이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빠 내가 질문하면은 잘 받아서 대답도 해주고 놀아주고 그러는데 요새는 물어보면 단답형이래. 응, 알았어. 설명도 잘 안 하고 밤늦게 혼자 앉아 있고 아빠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이 찰스한테 물어봐요. 너희 아빠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빠 40이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걱정 마. 중년기 시작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시점은 굉장히 묘한 시점이에요.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은 일단 요 얘기 지금 나왔으니까 왜 묘한 시점이냐면 아까 제가 책을 보여드린 영문책 데니엘 레빈슨이라는 분인데 예일 대학의 교수셨습니다. 3만 년 전에 인류를 조사를 해봤더니 인류의 평균 수명이 40살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실은 1900년도 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40 정도 살았습니다. 선진국과 아주 음식이나 건강이 좋은 사람은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40 무렵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하고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40살을 넘게 사는 거는 인류사에서는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40이라고 그러면 중년이 아니라 청년이에요. 청년 실은 보면은. 근데 지금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만 년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40살 정도 살다가 1900년도 중반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가면서 수명이 급격히 올라가고 요새는 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수십 년 내에 사람의 수명이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40살 정도 살았을 때는 사람의 결혼을 하게 된다면 10대 후반, 늦어도 20살 해서 20년만 딱 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너나 나을 거죠.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이고 평균 수명이 80이라 그러면은 대다수가 90, 100까지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거고 150까지 산다는 전망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의 피 유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서 심리학에서 가장 무서운 불안이 뭐냐면은 죽음의 불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오은영 씨가 TV에서 여러 가지 그 상담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청소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은 불안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은 아이들이 어릴 때 그걸 겪으면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성인이 돼서 결혼 후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불안에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불안이냐? 내가 사라진다는 불안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이지만은 제가 20대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대 때는 50이라는 나이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나는 50이 되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살에서 20대가 50대를 생각할 때는 그거는 영원한 세계 같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세계. 그리고 내 묘비에 무엇을 새겨달라 이런 얘기도 많은 대중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명대에 내려가서 어느 날 보니까 제 나이가 50이 돼가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50에 데려갈 리는 없겠지만 두근두근 거려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20대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아마 객기를 부린 것 같습니다.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으로 50대일 때도 제가 되게 두근거렸어요. 하나님, 그거 취소하고 저는 굵고 길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의 불안인데 우리 유전자 안에 그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 동안 되풀이된 것들이. 그게 발생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4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살 정도예요. 근데 이유가 불명확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아까 제가 이 카툰 얘기한 것처럼 찰리의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얘기를 잘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어서 뭐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실은 중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게 그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중년의 현상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새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40이 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35세부터 60세까지 중년으로 잡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근데 지금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장수를 하게 되니까 지금 약간 빨리 잡고 40살에서 65세, 조금 더 가면 70세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보면 현실적으로 느끼는 중년의 현상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 청년이 됐는데 내가 청년이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뭐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청년 그래서 내가 청년이라고 느낀 것처럼 저는 최근에 어떤 거를 느꼈냐면 최근도 아니죠. 2, 3년 됐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제 옆자리에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손자를 데리고 탄 아주머니 같은 아주머니가 한 분이 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자리가 많았습니다. 차를 타면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발을 막 움직이다가 제 허벅지를 탁 찼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너 할아버지한테 혼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충격을 받아.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겠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뭐 몇 분 동안 또 조용하다가 가다가 또 발을 이렇게 또 한 번 탁 차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또 너 할아버지한테 혼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 거는 스스로는 인정을 잘 안 해요. 남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청년 시절 다니다가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아줌마하고 부르는 순간들을 들었을 때 놀란 경우가 있을 거야. 여성들은 상당히 그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시침이 뚝 떼고 나는 아니지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막 그러는 것처럼. 근데 그 일하시는 분이 계속 아줌마 이렇게 부르니까 결국 내가 아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게 중년기 현상은 몸과 마음은 아직 청년기 후기에 있는데 실제로는 현실 상황에는 내가 중년기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되게 좀 힘들어요. 아직도 청년의 어떤 혈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중년의 바른 정의를 해보죠. 두 가지 정의를 하는데 하나는 세속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바람이 났다. 이게 세속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심리학의 정의는 실은 그 정의는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75%가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벌써 내가 중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동안 이때까지 내가 뭐 했지? 내가 제대로 살았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지 되지?
이런 심리적인 부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이게 심리학적 정의예요. 그런데 이게 상업성을 자꾸 타게 되니까 이 중년의 위기, 남자 여자의 위기로 다루는 문제들이 드라마나 TV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따지면은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나온 소설책이 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들. 영화도 나온 게 있어요. 1990년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가서 30대 때 이제 그 가족에 대한 과목을 들으면서 그 영화를 보고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되게 길어요. 그 클린트 이스트하고 누구죠? 예, 뭐 비슷해.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잃어버립니다. 이 두 분이 나와서 2시간 반 동안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30대 때 그 영화를 보고요. 무슨 저따위 영화가 다 있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50이 돼서 그 영화를 한 번 봤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1970년대 소설과 그거를 이제 영화한 게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중년기 현상을 여성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인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제가 2000년 6월 달에 들어왔는데 99년에 쓴 책에 있었어요. 여러분 드라마 애인이란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유동근 씨가 나오고 황신혜 씨가 나온 드라마였고, 그게 나와서 굉장히 애인 신드롬이라고 우리 사회에 팍 퍼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대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나 누가 애인이 남자한테 파란색 와이셔츠를 사줬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대요. 근데 파란색 와이셔츠가 하도 많이 사가지고 품귀 현상으로 못 사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애인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입고 보니까 그렇게 돼요. 중년의 나이가 40에서 50입니다. 자, 중년의 심리적인 증상인데요. 이건 엘리어트 자크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서양의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 350명을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여기엔 여러분 모태, 괴테, 유명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토이에프스키, 글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다 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마흔의 나이는 쉴 곳이 없고 사색적이고 침울하고 주변의 분위기에 민감하고 역정을 잘 내는 고독한 때다. 좀 이렇게 이해되시는 분이 있어요. 훨씬 넘으신 분들은 이때를 한번 추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40 어간에 되면 혹시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곳이 없다는 거는 내가 집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그들은 정확히 자신의 감정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학자들은 이거를 죽음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인데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우리의 인류가 40살에 죽어간 그런 유전자가 우리한테 흐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울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확신하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당장 죽었으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가급적 길고 오래, 두껍고 그렇게 살길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대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실게요.
30대는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 30대는 확실히 그래요. 뭐 이제 만약 결혼하신 분이라면 결혼하고 이제 뭐 아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근데 40세부터는 좀 그렇지 않다는 거다. 여러 가지 해야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부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책을 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응을 했어요. 그는 푸른 초장을 계속 그리하며. 여러분, 푸른 초장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푸른 초장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푸른 초장은 골프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몰리는지 모르는데 푸른 초장의 의미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저희 아버님이 평생 샐러리맨이셨어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요새는 뭐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쉬는 회사가 많고 또 재택근무도 있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아버님이 토요일 날도 나가셨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시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상관한테 이상한 얘기 듣고 밑에 있는 또 같이 있는 동료나 밑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우라통이 이제 터지는 거죠. 남자들도 이런 데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근데 여성들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요새는 대부분 다 일하시지만 만약 여성들이 가정주부시고 남편이 일하고 또 그 반대로 된다 그러면은 그런 남자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하고 너희 엄마가 아니면 나는 당장 때려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힘든 거죠. 여성들은 만약 가정주부라 그러면은 남자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실은 육아고 가정에서 이렇게 치우고 하는 일들이 쉬운 일 같지만 실은 넉넉한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남자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오면 특별히 가부장적인 남자들은 난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뭐 해? 이러면은 중년의 위기가 이제 서서히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밖으로 뭔가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강의가 많아가지고 강의가 하다 보면 어떨 때 저녁에 학생들이 저한테 같이 식사를 하자는 분이 많아요. 저녁 시간에.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집에서 밥을 같이 못 먹어. 이렇게. 근데 나는 미안해서 전화를 하는데 경쾌하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되게 경쾌하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남자는 이상하게 저도 전형적인 남자니까 집에서 김치 하나라도 집에서 먹는 게 저는 좋아요. 정말.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맛있는 거 해도 이상해. 집에 하고 좀 달라요. 그냥 반찬 한두 가지 하고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이 성관계 남자분들은 밖에서 먹는 게 더 좋으신 모양. 다음에도 또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집에서 안 먹으면 나한테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남편이 있으면 자식한테는 해주는 게 쉽게 해줄 수 있는데 남편한테 해주는 건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예 밥을 안 하도록 우리 집에 아예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먹든지 내가 굶든지. 그러면은 아직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룰루랄라예요.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아예 습관화가 됐어요. 습관화가 됐고 그러다가 정 힘들면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평일에 저녁 되면은 오늘 저녁은 내가 사줄게 밖에 나가자 이러는 거야.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2끼 30년 동안 했다. 그게 몇 끼가 돼요? 그리고 남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색다르게 자꾸 변화를 줘야지 된다는 게 그거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자유함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이 대목이 제일 그 센세이셔널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과 멀리 도망가고 싶은 몽상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부부끼리에 이런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은 지겹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20살에 결혼해서 20년을 살아요. 근데 오늘 요새 35세 결혼한다고 보시면 90까지 산다 보세요. 55년을 살아요. 제가 만나서 상담한 사람 중에는 여성분들이 중년기 되면 세지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남편이 의사였는데 내가 그 놈이 그런 놈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좀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너무 좋아해서 학생들하고도 자주 가고 뭐 와이프하고도 하는데 일주일에 와이프하고 한 2번은 가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토요일 날은 반드시 가고 일요일 날도 거의 가고 평일에 또 일 있으면 한 번 가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하나 먹는 거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게 필요 없고 이 10,000원의 행복이면 행복하다. 이게 아마 보편적인 여자의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내볼게요. 장미가 100송이 있어요. 여러분 와이프한테 주고 싶다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가 어떻게 주냐면 100송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죠. 야, 이 100송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내가 당신한테 100송이를 선물을 했어. 이게 이제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은 이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장미를 사오면은 장미 말고 현찰을 줘.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 남성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00송이를 주고 나서 나머지 세월 동안 밋밋한 것보다 여성들은 어떤 걸 보냐면 그렇게 할 바에야 하루에 한 송이씩 나한테 장미를 달라. 그걸 100일 동안 달라. 맞죠?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100송이씩 100일 동안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기엔 대부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0세는 자신들의 상상이든 실제이든 정신과 육체가 서서히 쇠퇴해 간다는 사실을 슬퍼하며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우물하게 인식하게 된다. 약간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4가지를 얘기해 드릴 텐데요. 중년기 위기를 부추기는 육체적 노화와 질병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여러분, 노화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노화되는 걸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방어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는 이 노화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방어를 해요. 지금 TV 선전에 나오는 게 대부분 무슨 선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옷 선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노화에 대한 방지, 화장품에 대한 선전이야. 저도 TV 돌리다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아. 미안해요. 또 혹시 쇼핑 채널에 관여된 분이 있으면은 너무 많으니까 한 번은 걸려가지고 들어보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 이제 독일 분하고 사시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집은 독일인데 그분은 이제 여기 이제 학기 동안에 있다가 방학 때는 독일에 가서 이제 부부가 같이 지내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독일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건 건강 증진시키는 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독일에도 화장이나 이 노화를 방지하는 약 이런 걸 먹는데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병적이래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하는 얘기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의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유행에 휙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육체적 노화와 질병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거를 오냐 그러면서 받아들이기는 그렇지만은 서서히 순응하면서 가는 게 실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급격하게 방어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뭐냐면 굉장히 젊어지고자 모든 문화가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야.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중년기에 일으키는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나타난 대로 죽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부모의 질병과 사망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이때 이제 이 옆에도 제가 엘리어트 자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은 실은 아까 얘기한 350명의 사람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중년기 현상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에 나타나는데 자살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살 현상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작품의 내용이 자연적으로 되고 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이건 그냥 쓱 넘어가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남은 시간에 여러분하고 할애해야 할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결혼에 불만족입니다. 이승엽 씨가 이제 국민 타자였잖아요. 국민 타자, 3할 타자가 국민 타자예요, 거의. 그러니까 투수가 10번 던져서 3번을 쳐서 나가면은 그게 국민 타자예요. 저는 배우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 기대치의 반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고장나는 경우, 오은영 씨의 리포트나 저도 상담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고장나거나 배우자가 고장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크거나 배우자의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힘이 세, 말하는 힘이나 어떤 상대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죽어나는 거예요. 배우자도 죽어나고, 그게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경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플러스 거기다가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늘날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아버지, 내가 시험에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주도 다 허비하고 내가 미치겠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문자도 뭐라고 했냐면, 그래, 큰일이다. 제가 그 소식을 받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이야. 화이팅!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4시간 동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답이 없나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정답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완벽하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완벽하거나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완벽하면 좋죠. 그런데 완벽하기 위해서 여러분 완벽하라 답을 제시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그래서 얘가 왜 답을 안 했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답만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돌이켜봤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일하는데 저는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하나.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오늘처럼 제가 강의가 있으면 내일 가서 내일 오전은 제가 힘들 거예요. 에너지를 쏟았으니까. 5일 나오면 이틀 동안은 제가 허비하는 것 같아요. 잘해야 60%, 50%예요. 그러니까 나도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니? 화이팅! 그러고 보냈어요. 10초 있다 답장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움직이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일터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는 게 정답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상태를. 제가 공부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미안해요. 돈도 없이 갖고 그냥 믿음만으로 갖고 성적도 잘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려고 3년 차에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뭐 공부 계속 해야지 되나? 미국에서 그냥 미국인 목회하면 되지. 한국 분들 중에서 많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 아유, 지지리도 못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당신은 못 돼? 그랬으면 부부싸움 났고 중년기의 위기고 저는 오늘 여기 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용히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도 왔으면 끝나고 다 끝내면 좋지. 조용하게. 우리 와이프가 A형이거든요. 혈액형 A형. 좀 뭐 믿지는 않지만 혈액형 A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소곳이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센 사람, 자기가 잘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된 사람 중에서 그렇게 센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상담하는 자녀들 중에서 의사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과외다마다 끌고 다니면서. 근데 거기다 또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거의 30살이 넘었는데 그 두 자녀는 엄마 아빠가 다 의사예요. 공부로 미래됐는데 실은 그런 재질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뭐 돈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막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유아 시절을 지나면서 자연과 하고 또 아이들과 놀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공부 하나로 올인시켜서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오면서 너는 부적격자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다. 이런 패배의식을 강요해 주니까 성인이 돼서도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늘어난 수명과 남녀에 부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세대가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나를 위한 세대, 즉각적인 만족의 세대. 아까하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실은 우리 사회가 저는 되게 좀 걱정이 돼요. 실은 제가 걱정돼서 될 건 아니지만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경쟁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올해 출산한 아이들도 25만 명밖에 안 되고 지금 교육 체제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40만, 45만에 막혀져 있는 교육의 어떤 시스템들이 반으로 줄어들면은 교육 붕괴부터 이게 뭐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올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 나 중심으로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아주 즉각적인 만족.
이거는 이게 즉각적인 만족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부부 관계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옛날에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부들은 상대방이 나만 바라보면 좋죠. 나만 생각하면 좋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럴 수만 있을까? 아니, 제가 한눈 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김성복 장로님이라고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강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온누리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길거리 지나가면 캠퍼스에 지나가면 예쁜 여성을 보면 온몸을 다 틀어서 자기가 봤대요. 교회 집사가 됐는데 온몸은 틀지 못하고 그냥 고개는 돌아갔대요. 장로가 됐는데 고개는 안 들어가는데 눈알은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정말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마음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범죄 안 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나는 좀 그러한 여유를 갖고 우리가 서로 배우자를 바라봤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 친구 교회에 아마 개척교회 시골로 갔는데 교회에 오래 있던 권사님이 매일 전화를 교회 사무실로 한대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안 받잖아요. 그럼 주일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화요일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교회를 지켜야지 어딜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한대요. 그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여러분? 교회 말고 밖이 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인데 가서 곧 자연도 보고 사람도 보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도 보고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즉각적인 만족. 이것도 뭐냐면 실은 인터넷 문명하고 연관이 된 건데요. 우리가 컴퓨터에 뭔가 질문이 있어서 뭔가 딱 두들기면 즉각적으로 떠오르잖아요, 답들이. 이게 우리가 익숙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성격이 서로 약간 다른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저는 즉각적인 대답을 원하는데 와이프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 답을 금방 안 줘요. 근데 내가 신중한 게 좋다고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신중한 답을 계속 구하고 즉각적으로 답이 된다 내놔라 그러면 실은 사람들의 싸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느슨해진 결혼 생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5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초창기에 가진 데이트할 때나 신혼 시절에 가진 그 조심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하기 굉장히 쉬운 것들인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베일에 쌓인 듯한 신비함들이 남자나 여자나 갖고 있는 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성이 53세, 남성의 53세에 의하면 남자다운 남자는 53세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점으로 꺾여버려요. 뭐 꺾이냐면 되게 여성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나이가 되니까 이마트 가가지고 물고기를 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식물을 집으로 자꾸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이제 회사 출근하고 나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넥타이를 안 푼대요. 왜냐면 친구가 전화 오면은 넥타이 딱 올리고 그냥 곧장 나간대요. 술 마시고 또 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드니까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살펴보고
가구가 뭐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인데 여자들도 53세를 기점으로 굉장히 남성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40대 때 한 40대 때 아주 희한한 여성들을 몇 명을 만났는데 제가 만났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 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40대 때부터 중년기로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세지고 좋은 얘기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어떤 남편은 자기 부인한테 장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군. 때는 쌈딱이라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은 여러분 지금 40대 남자들, 40대 남자를 30대 남자들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게 길거리 가다가 50대 아주머니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회해서 지나가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엄청 세져요. 우리 어머니도 50대 때 제가 저희 집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늦은 저녁에 막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거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내가 살아보니까 너희 아버지도 무섭지 않고 아무도 안 무섭다. 댐며만 봐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약간 이제 적극적인 분도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재밌는 얘기로 지하철에 이게 탔어요. 지하철에 타면 이제 지하철 사람이 많아서 제가 강사 생활합니다. 부천역에서 탔는데 지하철 옆에 이제 문 옆에 그 사람이 앉는 좌석 그 제일 끝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선반에다 가방을 놔두고 사람이 막 쭉 서 있었어요. 앉는 사람 앞에. 근데 그 앞에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럼 이 자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덕상, 윤리상 이 자리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앉으려고 이렇게 가방을 꺼냈는데 제가 여기 서 있었으면 이 끝에 있던 이상한 여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일찍 중년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한 40 초반, 30 중반 정도 됐는데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언니 저기 자리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방을 내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서 있고 다 앉아 있는데 이 사이를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뭐 조금 이제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게 가방을 내려야지 될지 내려서 앉아야지 될지 제가 숙기가 좀 없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가방을 들고 서 있으면 더 이상하고 사람은 오고 그러니까 제가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중재하는 스타일이 돼서 그럼 이 상태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가방을 내지 않고 선반을 잡고 있는 거다. 선반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요. 쳐다봤더니 근데 저는 이제 내적인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앉았으면 저한테 아유 미안해요 아저씨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앉았어요. 그러면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머리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미안은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자리가 또 났어요. 그럼 나한테 좀 아저씨 앉으세요 그러는데 근데 이 아줌마가 자기 이 동생한테 얘 여기 앉아 그러면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주 잊혀지지 않는 상처예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은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결혼한 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끌린 이유가 있을 거고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끌린 이유 그거는 공통적인 경우는 내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그래서 말수가 많은 분들은 말수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결혼한 그 의사 부부가 있는데 여성분이 말수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남편분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한 게 말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게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뭐 이렇게 제가 동물 가지고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동물 상담 중에서 자기를 선택하길 거북이, 바다 거북이 같아요. 바다 거북이처럼 그냥 천천히 크게 요동하지 않고 말수도 별로 없고 신중한 분이에요. 그게 신비롭게 외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조화가 되면은 그 두 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재가 많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꿈의 실현과 좌절이에요. 미국에서는 중년기 위기에, 세속적으로 얘기한 중년기 위기에 들어가는 직업군, 위험한 직업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 변호사,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바로 안 가지면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기 쉬운 것들. 그 세 부류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면 다윗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나이가 45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아도 죽이고.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쫓기고 힘들 때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권이 평정된 다음에 왕의 위치에 오르고 나서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자기가 아끼던 장수를 최전방으로 내서 간접살인하고 그 아내를 자기 걸로 취하고 그것 때문에 또 뭐 회개하고 그렇게 됐지만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가능한 일찍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하고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날까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관심의 문제 또는 돌봄, 영어로는 케어링이라고 그러고 성취와 자기 실현의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어린아이나 중년기나 노년이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너무 소홀히 했거나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거나 자기 성취가 너무 없거나 자기 성취가 너무 잘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만약 여러분이 중년의 위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로 내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을 해주고 있나? 이렇게도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실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얘기를 좀 하죠. 이게 1996년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인기를 끈 만화 영화죠. 포켓몬스터라는 게 2014년까지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이 24조 원이래요. 지금도 아마 그 케이블 TV에는 방영되고 얼마 전에 파리바게트에서 이 포켓몬 빵도 1000만 개를 만들어서 삽시간에 동난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999년도에 그 해에만 올린 수익이 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해 우리나라 예산은 제가 알고는 150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뉴욕타임스 2000년 1월 달에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왜 포켓몬스터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기인가? 그 이유가 아까 얘기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얘기예요. 여기에는 돌봄의 요소가 있고 자기 실현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빗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로 있지만은 이 두 가지의 결격이 심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돌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제공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실현에 대한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와이프도 약간 적극적이고 약간 진취적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뭐 제가 혈액형을 다 믿지는 않지만 A형이라서 되게 수줍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고, 또 뭐 그 사람도 뭐 제가 좋은 게 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래서 당신 뭐 내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했냐 그러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삐어서 결혼을 했지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저도 이제 올해가 33년 차인데 어떤 때는 그런 와이프의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떨 땐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다 속옷이 있는 게 이렇게 나서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부부간의 얘기에 상세 있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만 고집하면서 부부가 평생 살면은, 예를 들면은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소극적인 것만 사랑할 거야. 내 타입에 있는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거는 울타리가 되지만은 그걸 평생 동안 생각하고 더 넓히지 않으면 그거는 감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은 심리학자 중에서 도널드 윈니캇이라는 영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동들 얘기를 하는데 실은 부모가 아동들에게 먹여주고 자기 자녀에게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울타리다. 이 울타리가 있어야지 굉장히 건강하다. 그런데 이 울타리의 최고의 목표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기초로 해서 그 울타리 반경을 넓혀서 또 다른 경험을 해서 더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울타리의 목표라는 거죠. 결혼해서 중년기 위기나 부부의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각자 수십 년 동안 각 다른 가정에서 보고 듣고 학문을 한 어떤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내게 다르고 내게 맞고 당신께 다르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실은 부부의 문제들은 좀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얘기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면요. 세 번째 보죠. 이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게 실은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오은영 씨도 많이 하는데 엠퍼티라는 표현을 합니다. 엠퍼티는 뭐냐면 남의 신을 신고 걸어본다. 아까 제가 얘기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돌봄과 자기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했냐면 이 엠퍼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네. 저는 정말 지금도 평범하지만 초등학교는 더 평범한 아이였어요. 저희 때 70명 정도 됐잖아요. 70명, 80명. 그러니까 눈에 안 띄니까 저는 조용하고 또 나서지도 않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하고 체육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혼자 하는 게 좋아요. 혼자 내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미술을 했는데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고 색종이에다가 물감을 짜서 대칭 있게 이렇게 접으면은 대칭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했는데 대칭 그림이 나온 거예요. 뭐가 나냐면 나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서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두근 그림이 생각나요. 두근두근. 6학년 통틀어서 처음이에요. 경수야, 그림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그린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해서 접으니까 나온 거죠. 근데 그거를 뒤에 게시판에다 붙여주신 거예요. 한 일주일은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난 뒤로 게시판에 가서 보고 오고. 또 제가 아주 액티브한 아이면은 아이들한테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런데 저는 아주 수줍은 아이니까 속으로 보고 내가 한 거지 속으로 하고 이렇게 와서 그 색깔과 색종이 색깔과 모양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냐?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감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와서 너 잘해줬구나 이런 거예요. 미술을 한동안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술에 자질이 없어서 못했지만 목회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민 목회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거기 이제 김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연세가 꽤 드셨을 텐데 당시 한 40 중반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추석 무렵에 저한테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와서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깜짝 놀랐어요. 고아로 자라신 거예요. 내가 고아원에 맡겨주고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고아원에서 자기 친구가 목매다른 사건도 얘기하고 어느 날 그러니까 실은 누가 어린 보호자가 없다는 게 실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 고아원을 나와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잘 안 되고 먹고는 살아야지 되겠고 그래서 동두천에 지금도 그 미군 부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양공주가 되셨어요. 미군 접대부를 했어요. 그 하여튼 라이프 스토리를 한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하고 결혼해서 자녀 둘을 그러니까 시카고로 와서 자녀 둘을 놓고 미군하고 안 맞아서 이혼을 해서 자녀 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의 얘기를 듣고 창기와 세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성가대였는데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격해지시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끝날 때쯤에 이렇게 들어오신대요. 울으셔가지고 두 눈이 붉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분한테 변화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예배 끝나고 그냥 식사도 안 하고 갔는데 식사하고 가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회에 참석을 한 것들이죠. 실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가장 핵심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신을 신고 걸어보는 요즘을 수없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세리도 제자가 되고 사회 저변층에 있는 사람도 제자가 되고 목숨을 들여서 이렇게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의 입장이 어떤지.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 갔다 와서 부인께서 집에서 일하시면은 하루 동안 집안일 하느라고 수고했네 이렇게 하지. 이런 것도 실은 공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느 분이 그랬대요. 남편하고 차 안에서 이거 많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막 싸우다가 부인이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남편이 이제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백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깨끗하게 못하고 약간 이렇게 고무바퀴 있는데 이렇게 충돌해서 탁 하더래요. 근데 부인이 그걸 신경질 내지 않고 뒤로도 주차 잘하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빠꾸에서 서울까지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는 대화라는 거는 좀 사람을 정말 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부터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하면 어떨까? 나의 배우자의 입장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제 기억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기억은 히브리 어원으로 따져가면 신앙 고백하다 하는 어원하고 같은 맥락에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40년이 됐던, 결혼한 지 50년이 됐던, 한 10년이 됐던,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결혼을 하신 분이시면 배우자라서 내가 결혼했을 때 좋은 추억들을 나는 기억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억을 소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중년기가 되면 과제는 심리학에서 앞으로 위기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비유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미국의 1700년도 후반부에 자니 애플시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 얘기는 당시에 90년대 미 초등학교 일리노이주의 미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 자니 애플시드라는 분이 실존했는데, 매사추세츠주에 살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뭘 했냐면 동부에서 중부 서부로 다니면서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에 나와가지고 70대 중반에 갔으니까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히면은 정착민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미 중부에 가면은, 또 동부에 가면 해마다 이 자니 애플시드에 대한 축제도 하고, 대부분의 과수원의 그루터기가 이 자니 애플시드가 심은 그루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전설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중년기는 가장 큰 의무가 뭐냐면 실은 청소년과 더 나이 든 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중년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김 목사님이 새로운 목회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또 시도하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차피 중년을 지나면서 노년,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끝나는 시점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사라지지만은 뭐가 기억에 남냐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또는 중년에 계신 분들이 이분이 살아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주셨다 하는 것들이 기억에, 여러분 자손들하고 교회에 남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니 애플시드가 거의 한 200년 훨씬 넘었는데도 계속 이러한 축제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좋은 어른으로서, 또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의 어른으로서 또 성장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